총선 과정에서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여당에서 탈당한 뒤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정당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저희 이제 그 제작진 얘기 들어보니까 저녁 일정이 워낙 빡빡하셔가지고 예. 출연 날짜 잡기가 되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출연하실 수 있는 게 저녁 장소가 여의도라고 제가 긴급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KBS 앞에 한 20m 위치에서 저녁에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 그냥 걸어 나가시면 되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다양한 인사들과 여러 주제 놓고 말씀 나누실 거다 이런 생각, 이제 요즘 그렇게 지내실 거라는 생각 해보는데 예. 사람들 만나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도 동탄 선거에서 이긴 거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요? 예, 사실 그게 지난 선거가 어떻게 보면 개표 방송이 일방적으로 야권이 우세한 선거다 보니까 보자마자 텔레비를 끄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손에 땀을 쥐는 그 동탄 선거 개표가 있어가지고 다시 TV 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동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계기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동탄 동네 인지도는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가 되게 이렇게 팽창한 도시고 예.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렇죠. 젊은 신혼부부 많이 사는 세대고, 그래 여러 가지로 의정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동탄에게도 제가 동탄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고 동탄도 이준석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발전하길 바라는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네, 동탄 그쪽 교육이나 이쪽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자, 그 전국의 몇 가지 주요 현안들 좀 짚어볼게요. 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네 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 법안에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까? 저희는 사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입니다. 네, 근데 이 버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한 이 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안을 그대로 받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지만은 실제로는 안 해보면은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면은 그 중에 야권에서 2명을 고른다. 네.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또 만약에 4명 추천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재추천을 요구한다. 뭐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있어가지고 한동훈 안 같이 생겼지만 사실 한동훈 안은 아닌 뭐 약간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늬만 한동훈 안.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안 받을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럴 바에야 그냥 어차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뭐 받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대법원장 추천만을 명시해가지고 법을 내면은 저희 개혁신당도 기꺼이 동참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여야가 못다 정치를 대범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동훈 안을 받는 모양새인데 내용은 한동훈 안이 아닌 거, 이거는 개혁신당이 좀 동참하기 어렵다. 근데 이 법안이 표결 올라오면 표결은 저는 찬성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특검법이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네네. 자, 근데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생각하는 이와 관련한 해법은 어떤 거예요? 저는 뭐 3자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네. 대법원장도 사실 아무리 성향을 우리가 판단하지만은 그래도 명예가 있는 분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열망을 뒤로 하고 수사를 뭉갤 사람을 추천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거는 혹시 야권에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있다면요, 너무 기우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의 3자 추천을 신뢰하고 네. 예, 최대한 신속하게 이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온 건데요.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뭐 이렇게 내용은 복잡하지만 앞으로 더 내고 지금만큼 받는다. 그리고 청년 세대 형평성을 좀 고려했다는 등으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러세요. 각자 표 계산을 이제 돌리면서 네. 여기서 각자 대변하는 세대들의 이익을 고려하려고 할 텐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 백화점식 개혁안들을 다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는 하나씩 이제 매듭을 짓고 가는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정 갈등이 이 메인 간판에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이 대중의 주목을 받을 것인가? 그럼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논의가 되어도 사실 이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좀 묵혀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수, 구조 다 있는데 예.
모수만이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더더욱 어렵다. 모수는 사실 어떤 숫자를 근거로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모수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출산율 통계나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기존의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개선될 것이냐 아니면 더 안 좋아질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모수는 계속 변합니다. 근데 모수만 개혁해가지고는 이번에 개혁을 했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워낙 의정 갈등도 있고 무슨 해병대원 특검법도 있고 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은 국회로 넘어온 모양새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논의하긴 쉽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뭐 특위를 차려서 이제 얘기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예. 네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양상 속에 응급 의료 현장 이제 방문한 건데, 자,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뒤에 배경 사진을 보면 제가 약간 당황했던 것이 어땠죠? 환자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이게 사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처럼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환자가 없어가지고 상황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혈압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진 한 장도 약간 현실감이 떨어진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오늘 방문하신 게 이 사태 해결에 뭐 일정한 영향은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의정 갈등 해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공백 해법 관련해서 여야 대표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뭐 어느 정도 이게 당장 응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처해 나가자 이런 뜻을 모았는데 오히려 당정 간에 이제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무슨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정의당 분들과 예전에 교류를 해보면요. 네. 정의당 분들이 굉장히 밥 먹으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냐면은 이 대표 정의당이랑 진보당은 달라 이걸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뭐 NL이고 우린 PD야 뭐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다 듣고 나면 저는 알겠는데 별로 관심 없는데요 이래요 제가. 저는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진영과 반대 방향에서 정치해온 사람으로서 네. 아무리 설명해도 초록은 동색처럼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고심을 겪는 부분이 뭐냐면요. 본인은 아무리 뭐 정책적 스탠스 이런 거로 각을 세우려고 해도요. 그냥 멀리서 이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보면은 검사 1과 검사 2거든요. 그게 지금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겠죠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딱 짚어서 그 해병대원 특검법 일단 하나 볼게요. 아니, 두 가지 다 한번 짚어볼게요.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털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당의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당내 사정이 이게 녹록지가 않고 그 이전에 나왔던 그 패널 말씀도 뭐냐 하면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딱 던져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분열적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여권 내에서 그래서 이게 함부로 나가기 힘들 거다라는 관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제가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선된 날이 제일 셀 겁니다. 저 당대표 당선된 날이 제일 세고요. 지금부터 단조 감소할 겁니다. 계속 내려갈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은 가장 힘이 좋을 때 그런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건데 이것저것 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파악해버리거든요.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용두삼이다. 처음에는 막 큰 구호로 치고 달리다가 나중에 가니까 슬그머니 빼는 타입이더라. 그럼 다음번에 다음번에 아무리 용같이 외치면서 뭘 시작해도요. 야, 저거 한 달만 기다리면 또 뱀골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박력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에 당의 구성원들이나 의원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를 여기서 안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죽을 테고 그게 당을 위해 올냐 아니면 대통령이
좀 힘을 내는 게 옳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네. 지금은 그 시험 때 안 오르니까 그냥 다들 보면서 굳이 내가 왜 끼어들어 이러면서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한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정 갈등, 의료 공백 해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그렇죠. 전 특검도 그렇고 그 의정 갈등도 그렇고 한동훈 네. 대표가 조금이라도 차별화 해보려면 그래봤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멀리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검사 1, 검사 2인데요. 그나마 보수층과 중도층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야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좀 뭔가 다르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뭔가 차별화를 보이고 예. 우리 이준석 의원님 보기에는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만약에 민심이 그 한동훈 대표가 보고 있는 그런 거라면 자, 그 용기를 갖고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뭐 대단한 결단을 지금 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훨씬 큰 결단도 많이 했습니다. 예. YS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변과 상의 없이 금융실명제 같은 거 터뜨리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사실 하나회. 얼마나 전격적입니까? 네.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군부청산도 하고 이런 게 때로는 전격성이 필요한 것인데 다 재서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결론 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당정 관계는 네. 말씀 듣고요. 김건희 여사가 네. 지난 총선 앞두고 여당 중진 인사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청했다는 의혹 제기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 창원을이 아니라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 요청했고 실제로 지역구 옮겼지만 컷오프 됐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쳤는데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자, 이 사안 우리 이준석 의원님 조금 약간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잘 아는 편이죠. 근데 네. 이제 김해 가두이라는 지역구가 그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던 지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되게 센 지역구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김영선 의원을 김해 갑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도 받기 어려운 제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내용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그래서 좀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건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텔레그램 캡처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본 사람들이라면은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대화를 공천을 창원에서 받기 어렵게 된 김영선 의원이 먼저 걸었다면은 그것도 다른 것이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창원에 본인이 꽂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동하라고 했으면 그건 또 다른 얘기고 무수히 많은 버전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 캡처됐다는 한 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들이 많았던 상황이다. 지금 둘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당무 개입이 이렇게 단정지을 사안은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것이 문제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천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과연 그건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만약 실제 텔레그램 확인하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튼 근데 이거 제가 이 얘기 아침에 하니까 무슨 김건희 여사 역성을 드는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 기우제랑 정치는 좀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제발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네. 정치인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좋은 감정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게 속된 말로 말이 되는 얘기냐 건이 되는 얘기냐는 제가 알고 있는 한계선에서 판단하기에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요 얘기는 한 요 정도 하고요. 예. 자, 이준석 의원님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네. 과잉 규제를 우려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과잉 규제라는 건가요? 예전에 엠번방 사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매개체가 텔레그램이었거든요. 네. 텔레그램에서 이런 성적 지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막 요란하게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텔레그램은 해외 사업자니까 막지 말고 카톡과 그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검열 서버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아, 그럼 거기 정작 어떤 문제가 있는 대상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전혀 딴 데로 이게 저 물길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도 이걸 물어봤는데요. 네. 실제 N번방 사태 때 그 청탁 침울이 유통됐던 건 텔레그램인데 결국 카카오톡이라는 국내 서비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하기 쉬운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네. 검열 서버를 의무화한 겁니다. 법이 통과된 거예요.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게 내용 찾아보시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랐을걸요? 내 카톡 보내는 게 정부의 검열 서버에 들어간다고? 근데 카카오톡 개인 채팅방은 아니고 오픈 네. 채팅방에 소통되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 네. 검열 서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는 사진이나 이미지들도 영상 같은 것들도 검열 서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경험담이 많이 올라와요. 뭐냐면 그 나체 사진이 아니라 복숭아를 올렸는데 나체 사진이라고 판단돼가지고 업로드가 안 됐다. 검열돼가지고.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됐거든요. 네네. 아니 개구리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검열돼가지고 뭐가 안 올라갔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적용돼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으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갑자기 카톡을 규제해버리고 그럼 카톡은 오히려 검열이 되니까 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활개치고 이런 게 바로 아픈 거는 머리인데 다리를 긁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비슷하네요. 보이스피싱 수사하다 보면 네. 정말 주범이나 총책은 잡지 못하고 그렇죠. 결국은 배달하는 운반책들이 잡히죠. 운반책들 잡히고 그걸로 몇 명 잡았다고 검거 실적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사실 이번에 그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주변 사람에 대해서 제작한 거는 사실 국민 공분을 살 만한 내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정치인들이 와서 그냥 아무 말이나 센 말하는 경쟁을 해요. 네, 다 엄벌하자 하고 말하는데 방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일례로 텔레그램 서비스는 해외 서비스인데 어떻게 잡을 거냐? 지금 보면 방심이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삭제 요청을 받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런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텔레그램은. 그러면은 또 공허하게 말잔치만 한 다음에 아무 변화도 없이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국내 서비스만 규제하는 방향을 갈 겁니다. 네. 자, 여성을 대상화하는 범죄 심각성과 재발 방지 시급성은 이제 이준석 의원님도 당연히 이제 공감하실 텐데 또 일각에선 이 문제를 젠더 갈등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어요. 아, 이준석 의원님은 혹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남성 편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 여성계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범죄가 등장하면은 확 이렇게 막 와글와글 하면서 숫자를 부풀리고 이런 걸 많이 해요. 네. 이번에도 기사 보셨을 겁니다. 텔레그램에 무슨 이런 딥페이크 그런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이 62만 명 있다. 네. 처음에 22만 명짜리 방이 하나 있었고 40만 그거 보고 막 기사가 어떻게 다 보도됐냐면요. 대한민국에 그런 걸 즐기고 제작하는 사람이 62만 명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체크해줬죠. 그 방은 해외 개발자가 개발한 방이고 18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 말인즉슨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대부분은 해외 사람들이다. 네. 한국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거죠. 누구는 그럼 숫자가 중요한 이런 식이었는데요. 지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험한 사람이 10,000명 돌아다니고 있다랑 10명 돌아다니고 있다는 체감의 차이가 다르거든. 치안 네. 상태에 대해 가지고. 근데 그걸 이번에 62만 명이라고 뻥치게 해가지고 이제 기사 내다가 이준석이 실제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은 그냥 추산을 가볍게 보면은 더 클 수도 적을 수 있겠지만 760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갑자기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계속 봐야 되는 게 네. 이거 만약에 이거 계속 일으키고 이러면 또 그 여성계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또 발언할 기회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적어도 국민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건 옳지 않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어제는 민주당, 오늘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했습니다. 각각 원내대표가 대표연설 했는데 네. 요점은 바로 상대방 네 탓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인 것은 바로 당신 탓이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네.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두 분 다 그냥 프롬프터 앞에 띄워놓고 읽으신 거니까 저는 그냥 누가 그냥 잘 쓰는 글 두 편을 만들어 줬구나.
이런 생각이고 뭐 내용은 다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뭐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는 그런 분위기긴 했지만은 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거꾸로 그러면은 야당은 야당이 지금까지 그럼 언급한 철학대로 당은 계속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냐? 여당은 여당이 하겠다고 했던 것들 오롯이 할 수 있겠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뭐 여당도 야당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약간은 좀 실천 가능성이 적은 것들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크게 뭔가 이렇게 남을 만한 연설들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는 생각합니다. 거군요. 이제 개혁신당도 비교섭단체 연설 이제 하죠? 예. 예. 거기선 어떤 것이 주제가 될까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준비했죠. 천하람 국회에 원내대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천하람 네네. 원내대표가 뭐 하는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이제 한 100일 지났으니까 발의한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냥 한두 가지만 꼭, 이거는 참 유용한 거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 개인으로서는 우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숙련 노동자들의 근무 가능 일수를 좀 늘리는 법안. 이게 사실 인력난이 이제 가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련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거의 뭐 중소기업 중에서 인원이 적은 곳에서는 그런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네. 기둥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럼 조금 더 근무를 또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이런 것들은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청했던 거고 네.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천하람 대표도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광역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에 대해서는 비교섭단체 정당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주는 편이라 가지고 저희가 발의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캠페인을 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쉽게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선거 비용이 지금 15% 10% 이렇게 보전받는데 네. 그걸 좀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도 했고 네네. 선거운동 방식도 좀 디지털 플랫폼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 내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018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이준석 대표님. 예. 롤 모델이 누굽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는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오바마가 정치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 한마디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됐을까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오바마의 정책적인 방향에 동의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정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말씀하셨고요. 네. 자, 지금 개인 정치인으로서는 우리 이준석 의원님이 파급력도 많고 인지도도 높고 이제 활동도 되게 활발하신데 네. 이 개혁신당의 존재감은 과연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하고 계세요. 뭐 처음에는 개혁신당이 과연 의석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저희는 제도대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개혁신당만 유일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동시에 낸 정당입니다. 네. 그런 것들 저희는 정치 정도를 걸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빛을 보길 바라는 거고요. 저희는 고생길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 정치 매번 욕하시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 찾으신다면은 개혁신당이 선명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떼기 때문에 그 앞으로 좀 인내심 있게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이시고 시간은 사실 다 됐는데 딱 한 말씀으로 예. 그때 연말까지 초선 의원이고 이제 첫 의정 생활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꼭 이루겠다 생각하고 계신 거 짤막하게 한 말씀을 해주세요. 적어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 질의나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언성 높이지 않고 그래도 조목조목 그 대상자한테 물어보면서 네. 다른 의정 활동 문화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분히 국민들이 바라는 점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진숙 예. 그 후보자 예. 거기에서 정책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정쟁 속에서 생산적이지 않은 의정 활동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